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가 정말 악재의 끝이었던 걸까요? 공포에 사야했던 걸까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꺼풀 한 꺼풀 벗겨내는 과정에서 확실히 시장이 좀 활기를 찾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는 AI 시스템인 제미나이 라이브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해서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응하는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밤에 이슈들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우 1%, 나스닥 2.4%, 그리고 S&P 500 1.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이 정도 숫자를 찍어냈다는 건 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나스닥이 2.4% 급반등했기 때문에 정말로 지난주가 저점이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6% 그리고 테슬라 5% 급등했고요. 어제 그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후보가 만났죠. 그래서 무슨 온라인으로 방송처럼 이렇게 대화를 좀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 덕분일까요? 테슬라가 5%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제가 특징주 중에 하나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와 만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잘 된 걸까요? 급등의 배경 잠시 후에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봐야겠죠? 역시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경제지표 PPI 지표입니다. CPI가 발표되기 전에 PPI가 발표가 됐어요. 원래는 보통은 CPI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순으로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이번 달에는 7월이나 8월 이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일 CPI가 발표되겠지만 내일 저희는 휴일이기 때문에 반영을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죠. 어찌됐든 PPI가 물가 하락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신감을 다시 한번 심어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2% 하락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1% 둔화가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0.1%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강색 선이 아래쪽으로 들어왔죠. 최근에 좀 정체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살렸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는 해석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사실 최근에 물가 하락세는 어느 정도 디폴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상수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걱정이 물가보다는 이제 금리가 계속 쭉쭉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다시 해석해보면 물가가 또 떨어졌다는 건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고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는 것처럼 또 내려왔거든요. 저점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지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내일 이제 발표되는 CPI까지 둔화가 되면 금리가 또다시 저점 부근으로 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과연 시장이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일을 지나고 오면 목요일 기준으로 뉴욕 증시 기준으로 목요일에는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들 이 부분들이 과연 잘 버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은 조금 걱정이 좀 앞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단 시장은 웃어줬으니까 일단 오늘은 좀 따라가는 게 맞았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엇갈리는 시장의 의견들 몇 개 종합해 봤는데요. 자, 노무라 증권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시장을 좀 교란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그 움직임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기관이 헤지펀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급락세의 어떤 헤지펀드가 원래 기존이었으면 거기서 계속 숏배팅을 했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주식을 좀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 그리고 헤지펀드가 이렇게 샀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스톤이라는 곳에서는 경기가 뭐 슬로잉되고 둔화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고 사실이지만 연준이 결국 금리 인하 해줄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연준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반대쪽의 의견도 작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티그룹에서는 테크스타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매시브한 거대한 그런 매도 위기, 매도 압력 앞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노무라 증권이 얘기했던 것처럼 헤지펀드가 롱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숏 베팅이 줄었대요. 숏 베팅이 많이 청산된 건 맞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선호도 이런 것들도 같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급락에 따른 반등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반등이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모험을 하고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는 또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 기술주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댄 라일스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죠. 이 사람도 우리는 아직까지 조정의 바닥을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는 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9월까지 가면 또 한번 변동성이 오면서 저점을 한 번 더 체크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기술주로 조금 회피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 엔비디아, 구글,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메타와 애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은 종목들,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좀 피신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적 자리 한번 또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급락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S&P 500과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하는 60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고 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은 아직 그 60일선, 요거는 지금 50일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아직까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려나 9월쯤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댄라일스의 지적이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적 분석인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60일선까지만 가면 다시 한번 지지선 확보된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내일 CPI가 발표될 거고 그리고 내일 모레 발표되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들을 잘 버텨내고 괜찮았네. 경기 우려 아니었고 물가 둔화되고 천천히 이제 금리 인하하면 다 해결되겠네라는 담론이 우세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뭐 오늘 웃었는데 시장이 웃었는데 굳이 벌써 초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들 세 가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를 보기 전에 핀비즈 맵을 보시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사실 반대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많이 오르면 그만큼 많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또 그 반대로 용어를 한번 섞어봤습니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확실히 잘 오르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AI 관련주들 구글과 메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 빛이 확실히 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강세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고 지속되는 흐름이고요. 그 반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에너지주가 좀 강했잖아요. 그리고 또 월마트 이런 종목들이 랠리에서 하락세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주가 보면 급락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여겨졌었는데 이쪽에서 수급이 저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확실히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흐름의 기반 중에 뉴스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AI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하더라고요. 구글이 간밤에 이제 픽셀 9 시리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인데 구글에서 계속 만드는 스마트폰입니다. 벌써 9 시리즈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를 음성 AI 비서화 시켜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어느 정도길래 비서화라고 하지?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90년대 노래로 세팅을 해줘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그대로 해주고 그날 하루 동안의 리스트를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뭐 금요일에 장 볼 시간이 있으면 그날 할인해주는 뭐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채소들을 쫙 나열해주고 그러면은 진짜 비서가 될 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서비스를 이제 물론 돈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19달러인가 20달러 정도를 내면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픽셀 라인이 없으니까 갤럭시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어 지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당장 내일부터 쓰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물론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애플을 쓰고 있는데 이 나오게 되면 활용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일찍 나온 거래요. 애플이 다음 달이라서 구글이 한 두 달 앞당겨서 먼저 발표를 한 걸 보면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과 사업화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다시 한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고 결과론적으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가는 누가 더 많이 올랐냐? 알파벳이 아니라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져서도 있지만 사실 알파벳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밖에 못 올랐고 1%, 엔비디아는 6%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저거는 거죠. 돈은 누가 버느냐. 구글과 애플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다 같이 지금 AI 사업을 놓고 누가 더 앞서갈 것이냐, 여기서 누가 뒤처질 것이냐 경쟁을 하느라고 돈을 쓰기 바쁜데 그 돈은 결국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거품론 씻어냈으면 가장 먼저 주가가 반등하는 쪽은 결국에는 또 이쪽이었구나라는 그런 해석을 가미하게 되죠. 오늘장 관련된 종목들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 포인트, 다음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도 언급드렸던 그 스타벅스 얘기인데요. 스타벅스가 여기서 요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좀 달라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끝마쳤는데 와, 하루 만에 25%가 급등을 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치폴레의 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치폴레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죠. 근데 뭐 요즘엔 치폴레 소스라고 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멕시칸 푸드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뭐 서브웨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칸 푸드 체인인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7.5% 급락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채워놓은 거지 시장이 좋지 않았으면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치폴레의 CEO였는데 이제 스타벅스로 이적이 됐어요. 영입이 된 거죠. 거액을 받았겠죠 아마. 이 사람이 근데 2018년도부터 치폴레를 이끌었었고 지금 뭐 2018년도부터 보시면 치폴레의 주가 어마어마하죠. 800% 올랐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스타벅스에게는 기대감이 됐고요. 치폴레에게는 어떡하지? 선장을 잃었네? 라는 우려로 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주가 그리고 치폴레의 어떤 영광의 순간들을 과연 스타벅스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사실 나이키도 CEO 바꿔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CEO 교체만으로 주가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은 좀 시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하나 간단히 볼까요?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장 초반에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이게 일간 단위인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경고성 메시지가 더 컸어요. 올해 작년보다 한 3에서 4% 정도 매출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하반기에 좋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둔화에 대한 우려 홈디포도 갖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표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내린 1,366.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의 8월 경기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유로화가 내려갔고요. 달러화가 그에 대비해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한때 장중한 때 1,372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P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달러 인덱스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1,370원을 밑돌면서 낙폭을 하회했는데요. 7월에 미국 PPI 지수 전월 대비 0.1%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2% 올랐지만 둘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이날의 채권 매수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85%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이 핵심 관심사에서 살짝 비켜간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채권 시장을 흔들면서 전일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 거래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시금 급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 2발을 발사하는 등 이 중동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국제 원유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동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이 가운데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가 중동의 위기 상황을 압도하면서 2% 정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천연가스 선물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데다가 활용처가 많은데 유통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금 선물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은과 구리 가격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US 스탁 성종모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실히 좀 살아난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PPI, 그러니까 도매물가 둔화세에 상승했다고 하던데 근데 조금 애매한 게 금리는 또 떨어졌더라고요. 시장에 뭔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어제는 이제 개장 전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점도 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안에서 세부 항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페드 연준에서는 가장 중요시 보는 물가지표로 PPI, CPI보다도 PCE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PCE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안에서 이제 추후 PCE 물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발표될 지표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이번에 PPI에서 의사 진료 비용 그리고 항공료, 병원 외래 진료 이런 비용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서비스 물가가 거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PCE 물가지수도 좀 낮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물가가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계속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있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직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각종 연준 지역은행의 의원들께서는 다 이제 경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계속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추후 발표되는 이런 소매 판매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 내용과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 CPI 발표 그리고 목요일 날에 어쩌면 PPI, CPI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 지수를 조금 중요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 외에도 이번 달에는 특히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AI 반도체 주도주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번 8월에 리테일 기업들,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추후 전망은 어떠한지 그런 데서 미국의 소비 현황을 엿봐가지고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좀 지난주가 좀 과했구나라는 해석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앞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봐야 되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들을 잘 소화하고 넘겨내는지 이번 주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특징주로 어떤 종목들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특징주로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고 이번 달에 각종 리테일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시 봐야 하는 특징주 중 하나는 이 대표적인 다우 30에 포함되어 있는 리테일 기업 중 하나인 홈디포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디포가 이번에 어제 개장 전에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여전히 좋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간 매출은 상향했지만 이런 리테일 업체들 특징은 신규 점포를 계속해서 출점하면은 매출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 매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낮아졌다. 그게 조금 우려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연간 가이던스를 조금 낮춰 잡은 데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들 지출이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경영진의 코멘트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주택 건설 관련한 업체는 금리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 경영진은 그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은 곧바로 건설 프로젝트들이 활기를 띠면서 우리 홈디포도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발언도 하면서 어제 생각보다 주가가 하락보다는 조금 소폭 약 강보합세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홈디포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금 화면으로는 제미나이 화면이 좀 나갔는데 알파벳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어제 홈디포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는 또 중요한 기업으로 알파벳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보다는 어제 이제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원래 매년 10월에 열리는 그 알파벳 구글의 AI 반도체, AI 이런 스마트폰 관련한 하드웨어 기기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메이드 바이 구글에서 이번에는 이런 구글 픽셀 스마트폰 외에도 지난번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던 애플의 세계 개발자회의 애플 WWDC처럼 구글에서도 이번에 이 컨퍼런스에서 구글 음성 AI 비서 어찌 보면은 애플의 인텔리전스, 애플 시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를 출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미나이 라이브는 기존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거고 또 각종 새로운 AI 기능들,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공개했던 AI 이미지 생성, AI 사진 편집, AI 통화 녹음 메모, 다양한 AI 기능들을 선보인 자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픽셀 스마트폰도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시리즈 픽셀 9 공개했고 픽셀 워치 3 그리고 또 구글의 이 스마트 이어폰인 픽셀 버즈 프로 2까지 출시하면서 이렇게 구글도 AI,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경쟁을 좀 불을 지피고 있다. 그리고 이런 AI 에이전트, 각 개인형 AI 비서라 볼 수 있는 또 뭐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오픈 AI의 GPT-4와 경쟁할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고 이거를 수익화할 예정에 있다. 이런 거를 내비친 행사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크면서 어제 알파벳 주가가 장중에는 한 1%대 상승을 했는데 장 끝나고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블룸버그에서 장 끝나고 바로 보도를 했는데 알파벳이 지난주부터 나오던 반독점 판결 이후에 오늘 또 한 번 알파벳의 기업 뭔가 크롬이랑 구글 애드센스 아니면 뭐 유튜브 관련해서 기업 해체를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 나오면서 장 끝나고는 조금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개장하면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와 치폴레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영입이 됐고 CEO를 잃었어요. 주가 결과가 좀 극명하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 하면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스토랑 기업이고 가장 주가 상승률도 근래 들어 가장 가팔랐던 레스토랑 업체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가를 강력하게 상승시킨 데에는 사업을 너무 잘했다는 그런 걸 반증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잘했던 기업에서 CEO를 이제 조금 부진한 사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던 스타벅스에서 데려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치폴레는 우리 원래부터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CEO가 뺏겨서 주가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7%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스타벅스는 반면에 현재 이 요식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CEO를 영입했다 보니까 주가가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 CEO인 브라이언 니콜을 스타벅스로 데려온 건데, 당장 임기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 9월 9일자부터 스타벅스 신임 CEO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분 이력이 상당히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이 있는 건데, 2005년대부터 이제 피자헛 총괄 매니저로 2011년까지 일했던 이력이 있고, 2011년부터 18년까지는 연 브랜드의 타코벨 사장과 CEO를 영입했고, 2018년부터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CEO를 재임하면서,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란 기업이 과거부터 엄청 잘 나갔던 기업은 아닙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파동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이 휘청였던 시절이 있는데, 2018년에 이 브라이언 니콜 CEO가 오면서 치폴레랑 기업을 재정비하고 완전히 부활시켜서 미국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는 레스토랑 업체로 키워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 스타벅스 주가에 오늘 작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은 브라이언 니콜 CEO 재임 기간에 주가가 약 773%, 약 6년 동안 이렇게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치폴레는 사실 굉장히 좀 아쉽게 됐죠. 그렇지만 치폴레가 그동안 쌓아온 업력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 선장을 잃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에 사실 엘리엇 얘기도 있었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터지다 보니까 이거 벌써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신규 이제 CEO 영입도 있지만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랑 스타보드 밸류 진입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두 헤지 펀드에서 이제 기업 변화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현재 스타벅스의 좀 변화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고, 스타벅스의 현실을 일단 먼저 파악하면은 기업이 뭐 잘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며 기업 부활을 노리고 있는 데에는 새로운 메뉴들 출시한 게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보면은 카페들에서 버블티 이런 거 판매하는 카페가 유독 인기가 많은 경향을 좀 젊은 세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벅스도 지난 5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보바라고 하는 국내로 치면 버블티 메뉴를 출시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또 미국에서는 카페에 가면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인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도 6월 25일 날 아이스 에너지라는 신메뉴를 개발해서 이게 또 시장에서 큰 호응을 띠고 있어서 이런 거는 확실히 기대가 된다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스타벅스가 미국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또 중국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도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서는 루이싱 커피,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던 루이싱 커피의 경쟁 부상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밀크티 전문 브랜드인 국내도 입점한 이제 헤이티, 400도, 미쉐링청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도 진출하고 미국의 뉴욕에도 막 진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밀크티 브랜드들과도 조금 경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최근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카페 스타일은 스타벅스 하면은 이제 커피만 판매한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공간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런 걸 이제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더치브로스나 스쿠터스 커피, 빅빅 커피 같은 새로운 이제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전문 매장들이 미국에서 좀 저가 커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전용 매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 하면은 공간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드라이브스루 전용 매장이다? 이거는 조금 뭔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새로운 CEO 비하에서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앞으로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스타벅스 주가가 25%대 급등한 데는
IB들 이제 월가의 인베스트먼트 IB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많이 업데이트됐는데 BMO 캐피탈이랑 TD 코엔에서는 치폴레 CEO 영입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2015년에서 17년까지 상당히 처참한 시절을 보내다가 2018년 새로운 이 브라이언 니콜 CEO가 오면서 현재까지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던 것처럼 스타벅스도 지금 그 시점이 시작됐다라며 새로운 CEO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크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어떤 쇄신 작업 앞으로 기대감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전해주셨는데요. 성정모 연구원이 한 주에 한 종목씩 오늘의 미친 주식이라는 테마로 픽을 해주십니다. 오늘의 미친 주식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미친 주식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의 수많은 AI 칩들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더넷 스위치 공급업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좋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현재 AI 네트워킹 장비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2019년에 인수한 멜라녹스의 인피니밴드라는 네트워킹 장비와 함께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이 엔비디아에서 인수했던 인피니밴드의 경우 이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빠르게 캐치하다 보니까 인피니밴드 대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가격도 더 저렴한 이더넷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이더넷 점유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인피니밴드, 이더넷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이더넷 스위치 같은 네트워킹 장비도 같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말에 엔비디아 블랙웰 출하되고 하면은 이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이더넷 스위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를 그대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매출, EPS 전망치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특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매출 비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빅테크 기업에서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입니다. 두 기업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매출 각각 약 20%씩 차지하고 있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들인데,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 두 기업에서 AI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메타 플랫폼의 마크 주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4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라마3보다 약 10배 이상의 컴퓨팅 용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후에 나올 또 라마5, 라마6 새로운 언어 모델들에도 계속해서 컴퓨팅 용량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더 많은 칩과 더 많은 네트워킹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그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이 AI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역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이렇게 투자 의견 매수 12군데, 비중 확대 7군데 제시하면서 매수하고 비중 확대가 가장 많은 비중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평균 $357 나오면서 최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주가 상승세가 꽤 가팔리게 나타나다 보니까 상승 여력은 한 3%대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말에 엔비디아 블랙웰 출하가 연말에서 조금 지연된다는 소식도 있지만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블랙웰 출하 분명 시작되면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실적 개선과 함께 목표 주가도 전반적으로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경기 침체 우려도 많이 덜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다가 AI 거품론까지 한 번에 씻어내는 제미나이 라이브와 엔비디아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 기세 이어갈 수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환호를 했죠. 7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0.1%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예상치 0.2%를 밑도는 숫자가 찍힌 건데 그렇다 보니 이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 시장을 잡아먹었었지만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분위기이고요. 9월에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또 원체 반도체주들, 빅테크주들이 핫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품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2600선 안착한 채 움직이죠. 2621선에서 어제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좀 아쉽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상승이 좀 더 돋보였지만 어제는 반락해주는 모습이었고요. 1% 하락으로 764포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중의 흐름부터 보실게요. 코스피 개장 직후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630선까지 고점을 키웠는데 어제 시가가 어제장의 고가로 찍혔습니다. 빠르게 반락을 다시 해주는 모습도 그려갔죠. 2600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2시경 들어서부터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어제 시원한 상승은 보이지 않았고요. 반도체주들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동안 1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수에 기여를 했지만 하락 종목이 좀 월등했기 때문에 어제 2620선에서 장을 닫았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낙폭을 좀 더 확대도 하는 모습이었죠.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잘 나갔었던 제약바이오가 급락세, 돌연 부침을 겪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757포인트, 어제 저가와 고가 그 갭만 한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가량 낙폭은 줄여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담았습니다. 외국인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전기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300억 원의 매수 우위 포지션 취했고요. 개인 팔았고 어제는 기관도 등을 돌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볼게요. 메이저 주체들 일제히 팔았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동반 쌍끌이 매수가 코스닥을 들어 올렸지만 어제는 팔았죠. 1,700억 원의 매도, 기관도 700억 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선물 시장에서 어제 5천억 원의 매수 규모를 계속해서 이어갔었지만 장 막판에 2천억 원대로 줄였다는 점도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좀 일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담아갔을까요? 힌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준 캐스터 함께 할게요. 네,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반도체주와 방산주 자리하고 있고요. 보험과 음식료 등 이 방어주가 올라왔는데요.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3일 동안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2.7%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두고 증권가의 전망 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증권가가 있는가 하면 이 10만 원 아래도 등장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에 자리한 크래프톤 어제 13%의 정말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더해졌는데 게임사 가운데서도 이 투심이 쏠렸고요. 이 올해 이미 주가가 50% 이상 상승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다라는 이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4위에 자리한 현대로템은 기관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6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어제 7% 넘는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어주 여전히 이 힘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현대로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공동 개발한 대테러 작전 로봇을 육군에 납품했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최초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고요. 5위에 자리한 KB금융 보시겠습니다. 자사주 태우면서 이 밸류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자리한 KTNG 어제도 52주 신고가 갈아치웠는데요. 이 증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고배당의 매력과 함께 상승했고 10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방어적인 성격을 띤 이 보험주가 편안한 대안주로서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DB손해보험 4.5% 큰 상승률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방어주 성격인 이 오리온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우리 시장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PPI가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요. 우리 증시는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까요? 오늘 전망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좀 안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PPI가 예상치보다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이제 환호를 해줬었거든요. 네. 국내 증시 오늘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일단 뭐 PPI가 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번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쇄하면서 네.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시초가부터 어느 정도 갭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단기적으로 살짝 부담이 되는 영역에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너무 많이 뜨면 오히려 저는 매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금액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떠서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네.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전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뭐 V자 반등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공백이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유가증권 시장에 좀 국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수급이 잡혀야 시장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잘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조금 이제 매물을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가격까지 올라왔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뭐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옆으로 기어준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누워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수 자체가 올라가진 않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주요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어제 코스닥이 하락했던데 일조를 크게 해줬던 제약바이오. 최근에 코스닥을 끌어올린 것 또한 제약바이오였었잖아요. 이제는 팔라는 시그널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제의 하락을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많이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순하게 답변을 드려보자면 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많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하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 분석들 중에서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PPI가 많이 꺾여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 쪽에 대한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대한 분석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요. 연말까지 뭐 100bp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제약바이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도 역시나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주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약바이오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어제 눌리긴 했지만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부분인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변동성이 잘 나오지 않았었던 건설 쪽 같은 네.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CS 윈드라든지 한화솔루션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수의 종목군들이 반등을 줬지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반도체 잘 올라왔고요. 지금 하이닉스도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잘 올라왔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혹은 어제까지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 폭은 반도체보다 훨씬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은 결국에 확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약바이오는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8월 들어와서 시장이 흔들리면서부터 저금리 수혜주는 움직이더라고요. 말씀 주셨듯이 뭐 건설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로 불리우는 뭐 신재생 쪽도 움직였고요. 저금리 수혜주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지금 저가 매수 어제 괜찮았다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고 순환매도 빠르게 돌잖아요. 뭐 진단키트주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비만 치료제도 어제는 급락 나왔었고요. 네. 지금 담아도 된다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저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네. 그죠? 뭐 제형 변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C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CDMO 쪽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최근엔 이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쪽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시세는 이어질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섹터 자체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살짝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업종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나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제약사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종근당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테크 기업들, 바이오테크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보다 변동성이 좀 낮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리 인하는 딱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섹터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체 이제 그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는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뭐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쪽은 아니라고 봐주신 거고 전통 제약사는 괜찮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목표가가 115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어제는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100만 원 넘을 거라고 보세요? 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항상 100만 원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CDMO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CDM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과거에는 임상의 결과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뭐 임상 2상에 들어갔다, 뭐 임상 3상에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는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죠. 근데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CDMO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위탁 생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실패하면 급락이 나왔었던 과거의 바이오 기업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제가 예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TSMC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DMO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CDMO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더 캐파가 컸었던 기업이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 중국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기업이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네. 대장주처럼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난 이런 종목군들이 난 편해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앞서서 이제 전통 제약바이오가 지금 자리 괜찮다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의 탑픽도 그 안에서 나올까요? 네, 요즘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그동안 뭐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었던 종목 중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거든요. 좀 생소하네요. 예, 그죠. 이 동아ST라는 기업의 모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와 주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CDMO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체 바이오에 대해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CMO 기업 쪽으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회사로 동아ST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아ST 같은 경우는 스텔라라라고 하는 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부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1분기부터 이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큰 시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아마 관련돼서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한 10시 전후로 해서는 저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에 뭐 반도체가 너무 강하면 바로 들어가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정 받게 되면 뭐 10시 이후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7거래일 동안 양봉을 계속 그려갔네요. 13만 5천 원이 목표가라고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10만 5천 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게임은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 어제 크래프톤이 또 한 번의 신고가, 진짜 너무 잘 가서요. 어느새 목표가 뭐 41만 원도 등장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제가 월요일에도 우리 딜사이트 방송에서 크래프톤을 시간 외에서 좀 다뤘던 경우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다뤄주시지.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이라서 그래서 크래프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게임주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다른 게임주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웹젠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덜 부각 받았었던 게임주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을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제한을 잘하면서 비용 관리를 잘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게임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어제 크래프톤이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렸을 텐데 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정 받으면 그때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밀려도 어제 올라왔어도 저는 매수의 관점이 맞지
잡지 않을까 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섹터를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금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접근을 하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하고 있는 기관들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 섹터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에는 반드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목표가 40만 원, 40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36만 원 선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저금리 수혜주이기도 하고 크래프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다만 오늘은 아니고 뭐 좀 눌렸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게임주 굉장히 우호적으로 풀어주셨는데 크래프톤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게임주 안에서도 굉장히 표정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약세 종목들은 아직까지 돌려 세우지 못한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신작 모멘텀도 사실 과거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신작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앞서서도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이 좀 약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반기에 뭐 자금 여력,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게임주들 중에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탑픽 받아본다면 크래프톤일까요?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예, 크래프톤 너무 많이 이야기가 돼서요. 네. 제가 이제 넷마블을 가져올까 고민도 좀 해봤는데 전 W 게임즈라는 기업을 W 한번 게임즈. 말씀드려보도록 카지노 하겠습니다. 게임. 예, 맞습니다. 네. 소셜 카지노 게임의 강자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못했지만 여전히 정배열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도 매출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비용 통제를 잘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통제를 잘하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매출단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W게임즈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유보율이 10,000%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 자사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7%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A 쪽에 대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후에 자사주 소각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게임 업종 자체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나 하반기에 이제 캐주얼 게임도 런칭이 된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까지 모멘텀으로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전 W게임즈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보다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4,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W게임즈가 탑픽이었습니다.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4,000원 흐름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IS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서울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굉장히 다들 좀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TSMC 관련 호재도 있는데 TSMC가 이렇게 발표했죠. 가격을 올리겠다. 어떻게 했냐면은 TSMC가 3나노, 5나노 공정을 8%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경쟁사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원래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더 싼 걸 찾게 되는 게 이제 시장의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파운드리 회사들의 호재고 특히 1위가 이제 현재 TSMC고 2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이런 점이 호재가 된다. TSMC 너무 가격 팍팍 올립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삼성전자의 호재가 되면은 이게 또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랑 관련돼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납품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장중에 보면은 국내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 반도체만 보시면은 지금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서울 반도체가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계속해서 최근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다가 이번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2,830억 원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해서 40억 원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화면에 보면 아시다시피 2023년 12월까지 마이너스 적혀 있죠. 그러다가 2024년 이렇게 되면서 좀 플러스로 6월부터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번에도 전환이 되면서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서울 반도체가 이렇게 빠르게 IT LED 회사에서 차량용 LED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국내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중국, 베트남 이런 글로벌 R&D 이런 데를 지금 계속해서 뚫고 있어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을. 자, 그리고 생산 기지 이렇게 만들고 있고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LED 제품을 판매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바꾸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현재 이 서울 반도체 주가가 2024년 PBR 0.8배로 충분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PBR 1배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PBR 1배가 된다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주가가 이 가치 평가상 좋아진다 이거고,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77%밖에 안 됩니다. 77% 부채 비율 저렴하고 굉장히 빚이 별로 없다. 그 높은 자본 유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2,323%, 1,000% 넘어가면서 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은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죠. 1조 원대로. 그렇기 때문에 1조가 깨지지만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흑자 전환한 상태에서 매출 또한 역시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상 이제 저점 하단선이에요. 거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이제 적자를 찍으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적자를 사실 8개 분기 동안 1분기가 원래 3개월이죠. 그러니까 8개 분기면은 여러분들 2년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동안 적자를 찍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하면서 결국은 요즘 실적이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뭐 크래프톤도 실적 좋다 그러니까 막 신고가 찍고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즘 실적 발표를 많이 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흑자로 전환하고 올라선다. 원래 저는 흑자 전환보다도 적자 감소가 나타났을 때 이런 회사가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회복하는 그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흑자 전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추세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흑자 전환이라는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를 좀 픽의 배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서울 반도체 1,500원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욕심은 안 내고요. 현재 뭐 9,620원 선에서 1,500원 선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10%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좀 가능성,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또 반도체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오르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또 오늘 6% 반등하고 오르는데 아직은 또 AI 거품론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셔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AI 반도체의 거품론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 네,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탄력이 좋고
지금 양봉이 2개가 나왔거든요. 양봉 2개 나오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괜찮게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1,500원 이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서울 반도체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500원, 손절가는 8,7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은 AI 반도체 쪽에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AI 그리고 또 반도체 쪽을 들어 올렸던 가장 큰 배경은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향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는데 그중에 뭐 손에 꼽히는 기업이죠.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MLB 기판의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다 같이 좀 세트로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일제히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수페타시스로 좀 꼽아봤습니다. 여전히 목표가와 괴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키움증권 그리고 KB증권에서 75,000원까지 목표가를 높여놨는데요. 지금 급락이 좀 나와서 거리가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수페타시스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도 AI와 대화를 좀 시도해봐야 되는데 조금 그러네요. 오늘은 경쟁 제품이 나와서 그에 대한 수혜주를 좀 물어봐도 대답을 해줄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가 발표됐는데 코스피에서 관련 수혜주로 엮을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추천해줘. 과연 챗GPT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네요. 구글의 제미니 라이브 발표와 관련하여 코스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이버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강력한 인터넷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글의 기술 발표와 유사한 서비스 확장이 있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코스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이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쵸, 네이버도 사실은 가능성과 기대감, AI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악재들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에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챗GPT는 본 네이버의 가능성 시장에서도 인정해 줄지 오늘의 픽은 서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네이버였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기분 좋게 오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흔들리면서 네. 어느 정도 낙폭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어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움직입니다. 일단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많이 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안 오른 쪽에서는 또 이제 반격의 어떤 시그널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가 일단 지수 방어를 했죠. 어제도 네. 외국인이 반도체를 매수하면서 코스피 쪽은 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어제 또 의외로 코스닥 쪽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화면 보면서 좀 마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어제 특징적인 거는 양시장이 이제 조금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반등 강도가 강하고 이제 코스피가 약하다. 그리고 그 약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쪽의 반등 탄력이 약하다. 요거였는데 이틀 동안 반도체가 좀 지각 랠리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힘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레벨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바이오 쪽은 최근 반등장에서 또 유독 또 이제 바이오 쪽이 또 그 단연 또 발군에 어떤 시세를 좀 냈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떨 때는 굉장히 왜곡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또 균형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있는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7월 미국의 CPI 소비자 어제 간밤에 발표된 건 생산자였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중동, 또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압력을 좀 증가시킨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어제 상승한 업종을 보게 되면은 또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것들이 반도체, 그동안 좀 탄력이 덜했으니까 좀 마저 올랐다. 2차 전지 이제 바닥권에서 좀 꿈틀대는 모습이죠. 뭐 금융주 올랐습니다만 뭐 게임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재료 삼을 것들은 다 이제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뭐 바이오나 조선, 그 K뷰티가 이틀 동안 너무 심하게, 제가 안 그래도 좀 의견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도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를 맞았죠. 맞아가지고 어쨌든 꾸역꾸역 반등을 했고, 반등의 어떤 이 끝자락에서 CPI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일까 아니면 추세 전환의 변곡점일까, 이런 심리들이 부딪힌 거잖아요. 부딪힌 거였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 전환 쪽으로 잡는 쪽은 저가 매수 안 오른 쪽으로 좀 유입이 된 것이고요. 좀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온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키 맞추기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본다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농화성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웬만하면 종목을 그렇게 좀 선별해 주시진 않고 큰 섹터로 최근에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한농화성은 어제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기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종목 성적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이제 투자의 맛집이 이제 맛집으로 이제 서서히 소문이 소문이 났어요. 이제 더 나야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제 우리 투자의 맛을 뭐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뭐 아시겠지만은, 일단 화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동안 이게 제가 그저께 진짜? 말씀드린 거죠. 네.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뭐 열처리 관련한 쪽 움직이는데, 전 좀 전고체 쪽 이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봤는데, 어제 한농화성은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상으로 닫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같이 말씀드린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이것도 장중에 21%. 이 이외에도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하는 그런 전고체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착안해 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가 저는 그 2차 전지 캐즘의 어떤 클라이막스의 상징적인 장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열처리 관련주 쪽, 그러니까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종목이 요게 이제 나노팀 위에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닉스,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제를 기점으로도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 쪽에서 그런 힌트를 캐치해가지고 발빠르게 이제 진입했던 이 수급들이 어제는 이제 전고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충전 관련한 쪽, 이런 쪽으로 좀 이동했다라는 좀 증거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우리 최인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떤 섹터를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얻어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건 진짜 제가 조금 각 잡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이런 작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현재로서는 시나리오가 일단은 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좀 자신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2차 전지 쪽에서 이런저런 시그널들을 잘 포착해서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벼랑 끝, 극단, 뭐 악재, 뭐 공포의 극단, 뭐 지금도 뭐 뉴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뭐 화물 그 뭐죠, 여객선에 뭐 이제 전기차 안 실어준다,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만 가득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어제 말씀 주셨던 그 종목들 시세 분출이 나왔었고, 지금은 2차 전지 중소형단으로 힘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큰 틀에서도 이렇게 힘이 실릴까? 그러니까 확산이
수준이 될까라는 게 우리 네. 투자자들은 궁금하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큰 것까지 움직이려면은 또 변수가 몇 개가 더 있죠. 일단 뭐 매크로 쪽의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해리스가 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조금 뭐 숨통 트이나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어제 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네, 대담하면서 맞아요. 전기차에 되게 우호적인 그 발언도 했더라고요. 예, 뭐 당선되려면 또 오. 무슨 얘기든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시장의 일반적인 논리는 그 시총상이 대형주가 먼저 주도해 나가고 중소형주가 사실 따라가는 쪽이 보통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그림이잖아요. 보통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오히려 역으로 동생들이 형들을 막 엉덩이 걷어차서 막 일으켜 세우려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어제 좀 장중에 좀 포착을 한 게 있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직은 이건 가설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맞아 들어가면 저도 신이 날 텐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건 한농화성이에요. 어제 한농화성이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조금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0시부터 수급이 들어가면서 불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래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이건 뭐 시총상이 대형 2차 전지주죠. 그런데 한농화성이 이렇게 꿈틀댈 때도 뭐 그냥 뭐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V하가 걸리고 이제 상한가로 직행한 이런 과정에서 일단 큰 애들이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가 있겠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이제 그 사면이 확정됐다. 뭐 이런 네.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대형 2차 전지주 역시도 이 전고체 배터리나 이 충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폭을 키울 때 이렇게 끌려 올라갔다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우리가 가설은 세울 수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를 계속 떨어지게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저걸 좀 사야 되는데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좀 수급들, 대기 매수세들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어제 급기야는 대형주까지도 이런 어떤 좀 나비 효과를 좀 미치지 않았나 좀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자 이게 2차 전지 ETF입니다. 참 최근에 어쨌건 좀 바닥에서 꾸역꾸역 올라오죠. 어쨌건 지금 뭐 시장이 다시금 흔들리더라도 지금 2차 전지가 흔들릴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게끔 하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반도체주 들고 있을 때 또 알 소리 나왔을 때 또 흔들릴 걱정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네. 그러니까 시장이 참 신기한 게 이런 겁니다. 끝도 없이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을 안 사면 바보가 될 것 같고 끝도 없이 그냥 바닥 파고 있는 이런 녀석들은 또 왠지 내가 사면 바보가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시장은 어느 순간 반대 작용이 나타나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많이 좀 주고 있는. 어제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 그리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지수를 지탱해 주는 와중에서도 2차 전지는 독자적으로 네. 3일 연속으로 양봉을 생성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2차 전지가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일단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겠죠. 일단 업종 대표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이렇게 좀 강한 시세들이 이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일단은 포지션을 중심을 잡아놓고요. 제가 이제 뭐 엊그저께처럼 이렇게 뭔가 좀 보일 때, 그죠? 그때 말씀을 꼭 그럴 주셔야 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작은 종목 콕 집어서 얘기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뭔가 좀 저도 초기 와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하여튼 우리 투자의 맛을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런 떡도 있다, 예, 이런 맛집이 있다, 메뉴가 있다. 아니 네. 우리 되게 그 승률이 좋아요. 예, 투자의 타율이, 맛 예. 시간에 이제 섹터별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 법한 섹터 말씀 주시면 진짜 잘 가고요. 매운맛으로 불리우는 섹터들은 확실히 주춤거립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 오늘 새로운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통신주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어제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안에 있었던 종목 군단 네. 강했던 건 금융이었고요. 양호했던 건 통신이었습니다. 네. 통신주 보통 맛으로 보세요. 통신주도 언제 한번 해야지 하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할 때가 됐고 한번 좀 우리가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밸류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특히 은행주 중심의 금융주가 굉장히 강했고 뭐 그 외에는 사실 뭐 현대차 그룹주 정도 그리고 삼성물산 정도 그 네. 외에 뭐 지주회사 정도 굉장히 사실 밸류업 모멘텀이 좀 특정 섹터에 좀 이렇게 국한된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통신주야말로 좀 밸류업에서 좀 금융주 못지않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의외로 조용하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통신주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위에 거는 SK텔레콤. 어쨌건 지금 그 낙폭을 다 만회하고 지금 그보다는 좋은 모습이고요. 예. 아래 거는 이제 KT인데 역시나 좀 낙폭을 다 만회하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참 조용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번 달 들어서
그죠? 얘는 좀 한 1.7% 올라 있고요. KT는 한 2% 정도 하락인데 이번 달 코스피가 현재 5.5% 하락한 거에 비하면 선방했네요. 예, 통신주는 뭐 굉장히 지금 견조한 흐름인데 물론 이제 통신주 자체가 갖고 있는 경기 방어주적인 매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사실 저평가도 맞고요. 그런데 통신주를 우리가 이제 떠올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모멘텀이 배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당주를 갖다가 보통 추워진 다음에 막 얘기하고 막 연말에 오늘까지 사면 배당 받아요. 꼭 이런 프레임이 갇힌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는 배당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더울 때 배당주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원체 여러 가지 이슈로 막 정말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이런 섹터 저런 섹터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통신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신주에 대한 어떤 매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것도 사실 왜 얘가 이렇게 밸류업으로 많이 안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요즘에 좀 조용하긴 한데 뭐 배당 수익률 SK텔레콤이 전년 기준 결산 시가 배당이죠. 7%대, KT 5.7%, LGU 플러스 6%대. 그죠? 4개월만 갖고 있으면 1년 정기예금 이자의 거의 2배 수준, 그죠? PR도 지금 SK텔레콤이 10배, 개 중에 제일 고평가입니다, 그죠? 네. KT, LGU 플러스 8배. 그 외국인 지분율이 저렇게 높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은행주가 왜 유독 밸류업에 약발이 잘 받는지를 말씀드릴 때 핵심 근거로 외국인 지분율. 왜냐하면 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들이 거세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통신주가 금융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업 쪽에 대해서는 좀 이제 덜 오른 측면들이 있고 또 향후에는 은행주 못지않게 고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지금 아직 많이 올라 있는 은행주나 금융주를 손댈 것이냐? 아니면 통신주를 볼 것이냐? 그럼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거죠. 예, 그래서 통신주는 이제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탑픽은 역시 대장주 SK텔레콤,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금융주는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밸류업이라는 그 키워드를 안고서 상반기부터 질주를 해줬기 때문에 키 맞추기 논리로 네. 봤을 때도 배당의 매력으로 봤을 때도 통신주가 좀 더 매력 있다로 풀어주셨고 부장님 통신 장비 쪽으로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네. 자 대형 통신주 위주로 말씀을 드린 이유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KMW. 이 KMW는 참 역사적인 종목이죠. 이거는 그 5G 모멘텀으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다가요. 자 보세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9분의 1 토막 요 정도 나 있는데 자, 이 연초에 이 종목이 6G 모멘텀, 그러니까 AI, 뭐 AI의 어떤 초고속, 초시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6G가 또 부각될 것이다 하는데 또 그러다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도 이제 바닥에 깔린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지만 통신 대형주 쪽은 제가 좀 관심 섹터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5G 관련한 통신 장비 쪽은 현재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별로 뭐 아무리 바닥에 깔렸다 해도 얘를 좀 사야 되지 싶나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에너지주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엔 국제유가가 한 2% 반락했는데 그 직전일에는 4%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중동 긴장감 때문에 네. 급등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반응을 해줬는데 네. 매운맛이겠죠. 핵 매운맛이죠. 핵 매운맛이요. 자, 화면 보면서 빨리 갈게요. 네. 자, 최근에 어쨌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WTI가 다시금 이제 80불 선에 이제 근접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이고 또 뭐 이란이 이스라엘에 좀 보복한다고 하니까 이제 해운주 좀 꿈틀대고 뭐 이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게 왜 핵 매운맛이냐면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럴 때 잡으시면요 한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다 이제 또 오매불망 올라오면 또 아이고 이제 시작인가 하면 또 이렇게 가고 이번 또 시세가 났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조선주나 방산주 엔지양 패턴하고 좀 달라요. 이건 테마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왕고래 테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패턴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붉어졌을 때 사시면 보통 물리고요. 그냥 아무도 안 거들떠볼 때 뉴스 챙겨보면서 요거 좀 중동 위기가 좀 고조될 것 같을 때 하면 그때 밑에서 사시면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좀 유효한 전략인 거지.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핫했을 때 이럴 때는 좀 의외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매운맛이다.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오늘장 분위기는 좋겠죠. 반도체에 힘이 실릴까요? 어제 일단은 그 생산자 물가가 보통 CPI 다음에 발표되는데 어제 이상하게 네. 좀 먼저 발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좀 예상치 하회하면서 시장이 좀 그거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사실 더 중요한 CPI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게 좀 고아원 보내기 전에 짜장면 먹인 건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어쨌건 좀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이제 좀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또 CPI를 두고선 또 이제 시장이 좀 돌변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늘의 어떤 좀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할 것이고, 또 표면적으로는 반도체가 좀 주도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안도하기는 좀 이르고요. CPI까지는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좀 시장 전략을 꾸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오늘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CPI라는 변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강한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관망을 좀 택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강 후약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뭔가를 좀 사시겠다면은 일단 오전은 좀 사시는 거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체크하고. 예, 차라리 오후장에 힘이 빠진 다음에 뭐 차라리 그때 사시든지, 아니면 뭐 오후면 내일 광복절 휴장이니까 그냥 쉬고 와서 뭐 다시 접근하자,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챙겨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조성우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다른 전략, 야무진 전략 챙겨드릴게요.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